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요 지표들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보이질 않고 온통 부정적인 전망들만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니케이는 지난 8월 3일 데이브 샤르마 호주 하원 의원의 기고 글을 통해 가지고 지난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서 시진핑 주석이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의 국가 부흥을 외쳤지만 현실은 암담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중국은 공식적으로 은폐하고 있지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중국의 인구가 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중국이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룬 배경에는 인구의 증가를 밑바탕으로 풍부하고도 값싼 노동력이 있었는데 이 모든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1990년에서 2017년까지 2억 4천만 명 가까이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났다. 그러면서 이런 증가가 중국 경제의 세계 통합과 맞물리면서 전 세계 무역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 중국 내 생산 인구의 감소는 전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네이브 샤르마 의원은 또 그동안 강대국으로 성장한 나라들은 우선적으로 인구의 폭풍 증가가 뒷받침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실질적인 인구 감소, 특히 생산 가능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중국 경제의 엔진을 꺼트린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본 겁니다. 또 역사를 통틀어서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세력을 강화하는 나라는 없었다 그러면서 시진핑의 중국은 지금부터 거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8월 3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중 충돌이 격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장기적인 하락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중국 공산당 정권의 안정성과 이걸 촉진하기 위한 중국 사회의 평등성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IT 산업이라든지 교육 같은 전반적인 자본주의적 경제 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유를 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경제 성장도 어쩔 수 없이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맥쿼리 캐피털의 레리후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중국 지도부가 여전히 2035년까지 중국의 GDP를 2배로 늘리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중국 내 소득 격차의 확대 같은 부적절한 사회 현상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러면 이 지도부의 뜻대로 흘러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토미 슈의 OBC 은행 중화권 연구전략부장도 SCMP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14차 5개년 계획에서 공통번영이라는 주제를 내세웠는데 이건 중국의 경제 모델이 사회주의이고 갈수록 국유화를 통한 계획 경제로 회귀하고 있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 경제는 효율성이 우선이 아니라 공동 배분과 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교육 산업에 대한 규제도 나왔다 하는 이야기죠. 문제는 이런 경제 정책의 방향이 중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루이스 쿠이즈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아시아 경제학 부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30년까지 4% 이하로 둔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낮은 성장률로 나아간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203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건 물 건너가죠. 결국 미국과의 치열한 패권 다툼이 이 중국 경제 전반의 틀을 흔들고 있고 이걸 내부적 압박으로 개혁하라는 시진핑 주석의 잘못된 판단이 이 중국 경제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7월 31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 경제의 전반적 지표들이 다 하락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이걸 PMI라고 그러는데 이 PMI도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고 건설 지수도 추락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 교육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대대적인 규제가 앞으로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런 경제적 지표의 하락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7월 중순에 중국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낮추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서 더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7월의 경제 지표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지난 7월 15일 항상 부풀린 통계로 이 서방 국가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2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 수치를 내놨을 때 예견됐었습니다. 그때 전년 동기 대비 7.9%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중국 금융기관이라든지 언론 전망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이건 1992년 이후에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던 1분기 성장률 18.3%하고 비교하면 격차는 너무나도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가파른 V자 모양의 회복이 정점에 달했다는 신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표의 전반적 하락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중국 내 투자도 줄어들고 있고 생산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상황이 속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앞으로 갈수록 여건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무라 증권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더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더더욱 미중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중국 경제의 부정적 요소들만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중국의 경기 회복 둔화는 부양책 등에 의존해서 경제 회복을 이끌어왔던 국가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중국이란 나라가 말이죠. 원래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부상을 했는데 이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미국 덕이죠. 미국이 중국을 세계 자유무역 경제체제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왔던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자임하게 되면서 중국 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해왔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경제가 저렇게 비대해지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세계 경제 속에 그만큼 종속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를 등지고서는 존재할 수가 힘들다 하는 겁니다. 단지 이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심지어 가장 기초적인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이미 세계 속의 일부로서 또 일부분으로서 중국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제의 판을 중국이 뒤흔들고 나섰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더불어 자신의 실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텁스 대학교 마이클 베클리 교수도 최근 미국의 소리 영문판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미국이 과거 30년 혹은 4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방의 시장, 서방의 기술, 서방의 자본이 없었다면 중국의 부상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그랬던 중국이 자신들의 힘이 커지니까 그 힘을 무기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거나 자신들이 만든 룰대로 교역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의 소비 수준은 중국 GDP의 35%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해외의 부자 나라들한테 수출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중국은
반도체 칩이라든지 설비가 없다 그러면 첨단 제품도 만들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식량마저도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식량도 수출을 많이 해야만, 당연히 돈이 들어와야만 또 사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기본적인 석유는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국 혼자서는 사실상 절대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걸 다 가진 나라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데 중국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베클리 교수의 지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외 의존도가 심각한 중국이 미국과 등을 지면서 특히 미국의 동맹국, 이젠 EU까지 중국과 경제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과연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나? 그것이 의문스럽다. 이게 베클리 교수의 지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의 원로들은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미국과의 관계가 험악해질수록 중국 경제는 어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진핑 주석은 오직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앞날이 갈수록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중 간의 격돌 때문에 중국이 고립화되면 될수록 중국 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시진핑 지도부는 이렇게 너무나도 뻔한 중국의 미래를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큰 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아니 되려 중국이 세계 패권을 차지할 것이고 이를 가로막는 세력들은 중국인이 피로 쌓은 만리장성에 부딪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험악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중국 지도부도 미국과 디커플링을 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시진핑 주석마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 APEC 화상 정상회의를 했었죠. 그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디커플링을 모색하거나 배타적인 작은 서클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개방은 국가 진보의 전제이고 폐쇄는 낙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지난해 8월 17일 디커플링은 대세를 오판하고 거스르는 것이라 이런 제목의 칼럼에서 미중 경제는 디커플링을 할 게 아니라 커플링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경제 세력과 등을 지면서 강하게 나서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신의 3연임을 넘어서 장기 집권의 틀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시진핑 지도부는 내년 10월에 당대회를 통해서 3연임을 확정 지을 때까지 이 미국과 강력한 이 적대 관계 형성의 틀을 보이면서 중화주의를 제창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지금 중국 최대의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시진핑 지도부의 장기 집권이 공식화된 후부터는 다시 미국과의 화해를 통해서 커플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마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이 존립하기도 어려워지고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완전히 나락으로 빠져들면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중국의 전략을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그대로 받아주려고 할까? 그게 의문입니다. 또 그렇게 2022년까지 중국 경제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과연 중국 경제가 제대로 버틸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아무리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을 한다 할지라도 피부로 와닿는 체감 경제 지수는 속일 수 없는 것이고요. 중국 경제를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고 있는 서방 진영의 감시망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딜레마입니다. 과연 시진핑 3년인까지 어떻게 버티느냐 하는 겁니다. 그 변수는 중국 내부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세계 경제의 호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중국 입장에서는 불행입니다. 이 불행히도 세계 경제가 당장 호황 국면으로 흘러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올 중반기 후부터는 호황 국면으로, 코로나가 거치면서 호황 국면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했는데 그게 다 지금 틀어졌죠. 코로나 팬데믹이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변이종까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를 넘어서 후반기나 가야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거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계속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 중국 지도부의 미래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내년 2월에 베이징 올림픽까지 서방 진영에서 보이콧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의외로 빨리 시진핑 지도부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진핑이 광대하게 꿈꾸는 중국몽은 적벽대전에서 주유와 제갈량의 연합 세력을 대하고 있는 조조의 형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